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좀 오락가락 했는데도 이 저녁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비가 내리면서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가을에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알알이 맺히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도 성품의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될 때에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유쾌해진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알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품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우리 모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로토닌이 풍성하게 나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로토닌이 충만한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이 가을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음의 집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수십 년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성품의 열매는 잘 맺히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평안의 그 성품은 두뇌 세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장 속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주느냐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이 세로토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줬느냐, 이것이 음식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드러났을까? 수많은 행위 중에서 먹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백투 에덴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로만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부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에덴으로 돌아갈 만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까지 보여줘야 될까? 한번 넘어졌으면 넘어진 곳을 다시 짚고 일어나는 것이 순서이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이제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서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성품 변화밖에 없는데, 바로 이 성품 변화가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로 먹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장에서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게 번식하게 되고, 그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이 먹고 분해된 그 물질들이 이 육모세포에 붙어 있는 이씨세포에서 아주 민감하게 탐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적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그 세로토닌은 몇 분만도 아니고 몇 초만에도 아니고 몇 미리초 단위로 0.1초, 2초 사이에 뇌세포로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세로토닌이 많이 올라가면 내 마음의 그릇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변화된 풍성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로토닌이 뇌에서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주면 그것은 또 우리 몸 오장육부에 그 긍정적인 평안의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심도 더 강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더 많아지고 마음은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 어떤 이 소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영양학인데, 서로 전혀 다른 과목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따로 떼어서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이 왓대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완전히 서로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연구를 해야만 답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을 했어요. 성품 변화와 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세로토닌 학문을 연구해 보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봐도 어떤 한 가지 음식 먹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먹어줘야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최첨단 의학과 영양학이 이렇게 두뇌와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뇌 연결축 이론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백퇴된 건강 강의를 오늘 21년 전에 제가 프로그램 할 때 참여했던 분이 그때 저하고 찍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어디 계셔요? 아까 저한테 사진, 21년 전에 저하고 같이 저쪽 워싱턴 스펜서빌 쪽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아주 특별히 감개가 무량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과목도 공부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도 병원장을 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도대체 배우지도 않고 뭘 가지고 했느냐? 저에게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말씀들만 뽑아 가지고 몇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알게 됐고, 이 책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모든 건강의 비밀이 저에게는 환하게 보였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모아놓은
책 중에 바로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4페이지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최근에서야 장뇌연결축 이론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이 의학계였는데 200년 전에 정확하게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 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태동했지만 여기는 벌써 200년 전에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상호 주거니 받거니 교감작용을 한다. 장뇌 연결축이라고 하는 이론이 2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품 형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최근에 세로토닌 학문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여기 두뇌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보다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90% 이상 더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쫓겨난 것이고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절제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누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에덴은 믿음으로만 들어가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투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은 최종적으로는 성품 변화를 한번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도록 살아줘야 된다는 것인데 어느 한 가지만 먹어서 되지를 않아요.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먹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생성을 위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통 예전에 보신 적 있죠? 여러 널판지를 모아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낡아서 부러졌어요. 이 물통에다 물을 부으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제일 높은 널판지만큼 채워집니까? 아니요. 제일 낮은 널판지까지만 채워지고 더 많이 부어도 흘러나갈 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다 그러는데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식물을 여러 영양소 비료들을 다른 조합으로 이제 구성해서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주면은 얼만큼 크는지 이 연구를 하는데 제일 많이 준 영양소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적게 준 영양소만큼 크고 나머지는 더 줘봤자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식물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더 많이 주는 것, 나는 무슨 비료 많이 줬어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더 주는 것만큼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같은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품성이 점점점 크게 맺기를 원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해야 품성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11조 하나는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부모 공경은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은 단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자랑하고 내가 11조를 얼마를 냈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거기서 100배를 더 내도 성품은 하나도 성장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면 다 잘하지만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가장 부족한 덕목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달라졌어, 정말 변화됐어,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포를 연구해 보면은 수명이 있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만큼 그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오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영양소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최소한 5대 영양소가 짝이 맞아야만 세포가 하나라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세포는 안 만들어집니다. 집을 질 때도 나무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철골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다른 건 수백 추럭 다 갖다 놨는데 못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층도 못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5대 영양소가 짝이 맞도록 먹어줘야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요양원을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할머니 집에 예고도 없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을 보고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갔는데 이건 너무 큰 실례잖아요. 아니라고 그냥 간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섭해서 안 된대. 후닥닥 부엌을 가더니 밥상을 하나 빈 밥상이지만 갖다가 제 앞에 딱 펼쳐놓으면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면 진짜 2년 끝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엉거주춤 있다 보니까 밥은 있었나 봐요. 부엌에 가서 이 할머니가 밥을 한 그릇 얼른 가지고 오는데 무슨 밥인가 하고 보니까 무밥이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무밥인데 하고 엉거주춤 앉았더니 부엌에 가서 이제 국을 또 한 그릇 가지고 나와요. 무슨 국인가 하고 보니까 무국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무 실컷 먹게 생겼네. 그래도 그것 좀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부엌에 가서 반찬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무언가 하고 보니까 무나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 생각에도 뭐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됐는지 부엌에 가서 또 반찬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생채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총각김치가 나옵니다. 또 가지고 나오는데 동치미 국물이 나와요. 이 할머니는 아주 반찬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뭐밖에 안 나왔어요? 무밖에 안 나왔어. 이건 좀 심한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시장 가서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 가지고 오지만은 그 중에 영양소 하나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씩 빠져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는 이 최소율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우리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5대 영양소는 어떤 것일까? 이걸 오늘 저녁에 좀 배워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품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세로토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다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세로토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요약을 했는데 뭐 비타민도 여러 종류고 미네랄도 여러 종류고 이거 하나씩 공부하려면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겠고, 우리가 아침에는 행복하고 저녁에는 신경질 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뭐가 항상 일정하게 흘러다녀야 되겠어요? 포도당이 일정하게 흘러다녀야 됩니다. 예? 어제 먹은 포도당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됩니다.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뇌세포에 있는데, 뇌세포의 막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뭘 또 먹어줘야 되겠어요? 지방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또 여기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또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비타민도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어느 하나가 아니고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가지각색의 미네랄을 골고루 갖춰 먹으면 여전히 오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우리는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되겠는데, 뭐 이제 와서 탄수화물이 어디 들어있는지, 단백질이 어디 들어있는지, 비타민 B1이 어디 들어있는지 이제 와서 영양학과 들어가서 배울 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양학과 나와도 시장 볼 땐 또 하나씩 빼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양학과 안 들어가도 90세 할머니도 딱 밥상을 보면은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빠졌다 0.01초 내에 딱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볼 때도 중요하고 밥상 차릴 때도 중요하고, 또 뷔페 식당에 가서 한 가지만 자꾸 먹으면 안 돼. 개만 막 10마리 쌓아놓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짝이 안 맞습니다. 내가 5대 영양소를 한 끼를 먹더라도 골고루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영양학 교과서 뒤적이면 이미 늦었어요. 그냥 어디서든지 착하니 보면은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빠졌다 알아내야 되고, 그것을 골고루 갖춰 먹으면은 이 질병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대 영양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어지도록 식단 짜는 법은, 여기 우리가 항상 언제나 에너지가 날 수 있는 음식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즉시 먹자마자 2시간이면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언제나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구성성분은 단백질인데, 얘가 수명이 있어서 계속 죽어 머리카락도 빠지고 때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어지려면 매일 죽으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탄수화물처럼 금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한두 끼 안 먹어도 견딜 만큼 저장 에너지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을 먹어줘야 돼요. 세포의 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기회만 되면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는 영양소이고, 그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땔감 영양소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태우면 열이 나오는 그런 땔감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땔감이 많다 할지라도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쏘시개 영양소 2개가 있는데, 양은 적지만 얘들이 있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양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골고루 갖추어지도록만 먹으면 조금 먹어도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못은 없이 이 나무 저 나무 아무리 몇 주로 갖다 놔도
이것은 집 한 층도 올라가지 못하고 괜히 걸어가다 넘어져서 이마만 깨져요.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이 중에 하나만 영양소가 부족해도 쓰레기입니다. 한 수저를 먹었을지라도 5대의 영양소 짝을 맞춰서 먹었으면 힘들지 않아요. 견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5대 영양소를 잘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그럼 단백질 공급원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단백질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네? 고기는 어때요? 고기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기 단백질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단백질은 콩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언제나 있어야 되니까 밥상을 딱 봤을 때 콩 종류 요리가 있는지 보면 돼요. 한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콩이 콩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콩조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부로 나올 수도 있고 콩나물로 나올 수도 있고 청국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비지로 나올 수도 있고 척 보면 0.1초 내로 있는지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콩 종류 중에서도 메주콩으로 갈까? 무슨 콩으로 갈까? 다양하게 콩 종류도 좀 변화를 주면서 나오면 되겠고, 그리고 콩 종류 중에서도 청국장으로 갈지 비지찌개로 갈지 아주 다양하게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하여튼 콩 종류 요리는 하나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로 먹으면 안 되느냐, 아주 미련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 단백질과 콩 단백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 헌팅건 박사가 비교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은 소화기관의 구조 자체가 틀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금니까지 다 송곳니입니다. 그냥 한번 딱 물으면, 부엌에서 고기 잘라보신 분 알지만 그 날카로운 칼로도 잘 잘라줘야 안 잘라줘요. 넙죽한 거는 잘 안 잘라지만 뾰족한 송곳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촘촘히 박힌 송곳니 이빨로 딱 물고서 쭉 고개를 들면은 그냥 한 주먹씩 한 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가 만약에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야구심이 세도 그냥 쭉 찢어지기만 하지 풀잎 하나도 안 잘라질 거예요. 그런데 채식동물은 앞니가 칼처럼 넙죽합니다. 아무리 섬유질이 많아도 싹둑 잘라져요. 어금니가 맷돌처럼 또 넙죽해서 이 섬유질이 많은 것을 맷돌 믹서로 갈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씹을 때 보면 육식동물은 턱이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찍어서 삼키면 돼요. 그러나 이 채식동물은 섬유질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돌려요. 그리고 또 이 내장의 구조를 보면은 육식동물은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내장의 길이가 짧아요. 영양소를 빨리 빨아먹고 이 독소가 스며들기 전에 싸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동물은 내장이 길어요. 섬유질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양소들을 다 풀어서 흡수하기 위해서 깁니다. 종이를 먹어도 사는 이 염소는 자기 키보다도 24배 이상 긴 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해놓고 보니까 사람은 육식동물에 가까울까요? 채식동물에 가까울까요? 가까운 게 아니라 완벽하게 채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고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가기는 가는데 끓음이 많이 나와요. 가짜 휘발유 넣어보세요. 갑니다. 가는데 끓음이 많이 나오고 엔진이 찌꺼기가 많이 끼면서 빨리 망가지듯이 고기를 먹으면은 뭐 좀 살기는 사는데 찌꺼기가 많이 껴요. 심장 같은데. 그래서 빨리 망가지고 질병이 많아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장은 8.5m, 웬만한 빨랫줄 길이가 나와요. 아주 생각보다 긴 초식 동물의 소화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전에는 고기를 좀 먹었어도 괜찮지만 요즘에 고기를 먹으면 심각합니다. 요즘 이 가축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거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 또 뭐 하여튼 항생제, 너무 많은 이 농약이나 약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옛날의 고기가 아닙니다. 또 이 생선들도요, 한국에서 양식으로 키울 때 보면 그냥 항생제를 버무려서 키웁니다. 이미 썩었을 때 뿌려가지고 늦었어요. 썩기 전에 미리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요즘 고기는 음식으로 올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기 단백질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고 콩 단백질은 좀 저질의 단백질이다, 옛날 영양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논문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은 육식을 하게 했고 이쪽 쥐는 채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기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절대로 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필수적으로 먹어줘야만 되는 이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어른이 되면 하나는 또 합성을 해요. 그래서 8가지가 필요한데 고기 단백질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개 내지 9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은 쥐는 털이 안 빠지고 잘 사는데 쌀을 먹인 채식을 한 쥐는 쌀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안 들어있습니다. 보리쌀 속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다 안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렀어요. 한 식품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것은 완전 단백질이다 이름을 붙였으니까 어감상 뭐가 더 좋은 단백질 같아요? 완전 단백질. 그렇게 알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만 먹였든지 보리쌀만 먹였든지 이렇게 채식을 한 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니까 이 털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요. 빠졌는데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털이 자꾸 빠지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만 하면 큰일 난다. 특별히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채식만 시키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둬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아이가 안 큰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은 옛날처럼 고기를 줬어요. 육식입니다. 이쪽은 채식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실에서나 쌀만 주든지 보리쌀만 주든지 하는 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쥐들은 쌀도 먹고 보리쌀도 먹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험을 했는데 쌀도 주고 보리쌀도 줬어요. 그랬더니 쌀 속에는 일부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보리쌀 속에는 또 쌀에 없는 건 있고 있는 건 없고, 그러면서 일부만 있지만 두 개를 같이 먹었더니 뱃속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는 쌀과 보리쌀 속에 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합해지면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털이 안 빠지고 잘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적지 않습니까? 저 고기를 먹은 쥐는 심장병으로 빨리 죽는데 여기는 수명이 더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전혀 먹지 않으면 심각한 영양결핍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 연구한 결과이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채식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양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채식을 할 때는 식단 짜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먹는 채식으로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꼭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배워야지. 제가 많은 채식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나는데 걸릴 병 다 걸려. 왜? 채식을 하는데 잘 살펴보면은 뭔가 하나가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별 식단 짜는 법은 특별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영양학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고기 단백질이 그래도 더 좋은 고급 단백질이고 콩 단백질은 좀 안 좋은 단백질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단백질의 퀄리티를 점수로 매겼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8개 내지 9개가 100% 한 식품에 다 들어있으면 1.0 만점 1등급 양질의 단백질이 있기는 하지만은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몇 개가 부족하다, 그것에 따라서 0.7, 0.8 이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발표된 등급에 보면 콩단백, 특별히 한국에서 제일 흔한 콩, 무슨 콩이 제일 흔해요? 메주콩, 대두콩이 제일 흔한데, 이 대두콩은 1.0 만점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있어요. 달걀 노른자가 1.0 완전 단백질입니다. 소고기 단백질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0.92 등급입니다. 대두콩보다도 조금 떨어져요, 질이. 그리고 이 질은 그렇다 치고 양은 어떨까? 소고기가 100%다 단백질은 아니죠. 기름덩어리도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두콩 속에 있는 단백질은 35% 내지 41%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흔한 대두콩은 단백질 질로도 1등이고 양으로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만 년 동안 고기 없이 살아온 민족이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IQ는 어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동네 많이 살던데 유태인들이 평균 IQ가 105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평균 IQ는 106이래. 자, 솔직히 머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안 빠지지 않습니까? 반만 년 동안 고기 안 먹고 기껏해야 뭐 추석 때 설날 고기 먹은 거에 맛만 봤지. 그렇게 먹어왔는데도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 하루 단백질 필요량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4.5 내지 5%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체중으로 환산을 하면은 체중 1kg당 0.5g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60kg 체중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30g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30g 감이 잘 안 잡히죠? 고기로 먹는 사람들은 한 끼에 불고기 한 젓가락 정도 양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한 젓가락 먹고 젓가락 놓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아이고, 저는 고기 별로 안 먹어요. 먹었다면은 더 먹는 것입니다. 아예 안 먹으면 몰라도 먹었다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에도 단백질이 21%, 콩에도 41%, 쌀 속에도 8%, 밀 속에 17%, 호박에 15%, 양배추 속에 22%. 그래서 1973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떠한 식물로 구성한 채식 식단이라도 단백질 부족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보릿고개 시절의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뭐라도 하여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단백질 부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설악산에 오면은 1,400개 이상 이 아이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사하는 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요, 한 사람도 아미노산 부족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미노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해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하버드 대학의 연구처럼 단백질이 결핍될 염려는 전혀 없다. 네. 자, 그래서 단백질을 언제나 먹어야 되는데 뭘로 먹어주면 제일 좋겠다? 콩으로. 무조건 밥상에 콩 요리 쪽 하나는 올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박관서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70년대에 이민을 오셨대요. 공군 대령 예편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죠. 미국 왔더니 고기가 얼마나 싼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매 끼마다 고기를 먹었대요. 먹으면서 야, 우리 천국 왔어. 천국이 뭐 다른 게 천국이야. 매 끼마다 고기 먹는 이게 천국이지. 한 30년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혈관에 달라붙어가지고 손끝 발끝에 혈관이 막혔어요. 새카매집니다. 얼음처럼 차져요. 그러더니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10개가 썩어 들어가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도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손목 2개 자르고 발목 2개를 잘라야 생명을 건지겠다. 썩어 들어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목 2개, 발목 2개 없어질 생각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 나와버렸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민간요법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썩어 들어가. 한 달 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거 없어도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다시 가서 자르세요. 그래서 딱 자르려고 하는데 또 겁이 나고 뺐대. 딜을 했대. 내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제일 많이 썩은 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릅시다. 이 의사도 안 돼 보였던지 그러자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붕대 감고 나오는데 어떤 가게 유리창을 보니까 백투 에덴 힐링 캠프 하고 붙어 있는데 질병을 증상만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15일을 기다렸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디톡스 프로그램 안 할 때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디톡스보다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이분이 와서 강의를 들으니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 먹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먹지 말고 채식으로 바꾸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일단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딱 4일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손이 새카맸었는데 벌거족족하게 혈색이 도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발은 이 발 닥터한테 특별히 좀 비싼 거 맞춤 신발을 신고 그냥 아장아장 아파서 이렇게 걸었는데 발 썩어 들어가는 것도 나섰다는 겁니다. 쿵쿵쿵쿵 걸으면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체험담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와서 아직도 붙어있는 이 붕대로 이렇게 감겨진 이 손가락, 잘린 손가락을 딱 들더니 내가 이 백투에덴을 보름만 먼저 알았어도 이것도 안 잘랐어도 됐을 텐데 그러면서 이거 아는 사람들 왜 진작에 안 가르쳐 줬느냐. 진작에 좀 가르쳐 주지. 여러분 이번 주에 배운 것 아는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왜 안 가르쳐 줬나요? 멱살잡이 당할지도 몰라요. 단백질, 콩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됩니다. 급하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언제나 먹어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곡식 속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차릴 때에
무조건 곡식 중에 하나는 나와야만 됩니다. 곡식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번 끼는 쌀로 갈까? 보리쌀로 갈까? 밀로 갈까? 조로 가? 아니면 수수로 가? 이 곡식이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해. 그냥 곡식 중에 하나 있는지 0.1초 내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50가지 반찬이 나왔어도 곡식이 없으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곡식으로 가기는 가는데 속에 달콤한 거 하얀 것만 먹지 말고 껍데기 누르스름한 것까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밀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미와 현미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벼를 이제 살펴보면 제일 껍데기 왕겨가 있죠.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이것까지 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정미소다 듣고 후다다다닥 한번 가르면은 왕겨가 부서져요. 그래서 딱 떨어뜨리면서 팔랑개비로 막 돌리면은 무거운 쌀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왕겨는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냥 그것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와서 먹으면 그게 현미입니다. 근데 머리가 아주 얄팍하게 좋은 사람이 이게 좀 거칠거칠해요. 한 번 더 벗기면 어떨까 하고 또 우두두두두 한 번 더 갈아가지고 딱 떨어뜨리면서 팔랑개비로 막 붙였더니 무거운 하얀 쌀은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딩겨가 있죠. 딩겨는 왕겨만큼 날아가지는 않지만 좀 아직 떨어져. 이 하얀 쌀을 우리가 백미라고 그러는데, 백미는요 쌀 전체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종류로 따지면 전체 영양성분 중에서 녹말밖에 없습니다. 5%밖에 들어있질 않아요. 백미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려 버린 딩겨 속에 나간 쌀 눈 속에 66%의 영양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누르스름한 껍질 속에 29%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미나 아니면 흰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95% 금싸라기 같은 영양소는 돼지한테 다 주고 있는 거고 나는 5% 그냥 찌꺼기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통째로 통곡류로 먹어야 된다. 만약에 채식을 하면서 백미밥을 먹으면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절대로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미까지는 실컷 먹었는데 5번 씻고 삼키면 백미 먹은 사람보다 더 안 좋아. 백미는 부드러워서라도 조금 녹기라고 하는데 현미를 5번 씻고 삼키면 이건 뭐 그냥 덩어리진 상태로 소장에 내려가서 실컷 먹었는데 미생물의 밥만 낸 겁니다. 그래서 100번 씹는 것이 채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농약을 안 준 현미는 좀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농약을 이렇게 많이 주는 시대에는 하나라도 더 벗긴 백미를 먹어야 좀 독소가 적지 않겠느냐.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답인지 삼육대학에서 송숫자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농약 속에 들어있는 독소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수은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백미에다가 버무려서 먹였고 이쪽 쥐에다가는 현미에다가 똑같은 수은의 독소를 버무려서 먹였어요. 독소의 양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먹이고 난 다음에 내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 독소가 얼마나 내장에 잔류됐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백미는 수은이 훨씬 많이 내장에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현미는 이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수은과 농약이라고 하는 독소를 딱 논개처럼 끌고서는 안 놔주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되도록 끌고 있다가 대변으로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 수은 축적도가 현미가 훨씬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먹을수록 좋지만
설령 농약을 쳤을지라도 이 속에 농약이 얼마나 축적되느냐 하는 것까지 바라보면 뭘 먹는 게 더 낫다? 현미를 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 백미를 먹는 학생들 머리카락을 뜯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알루미늄이 24%, 기준치보다 높은 아이들이 24%나 있었고, 수은은 기준치보다 더 많이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숫자가 37%. 그런데 삼육고등학교 아이들의 기숙사에서 현미밥을 줬어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은 아이들은 알루미늄이 8%밖에 초과된 아이들이 없었고, 수은은 2%밖에 없더라. 이유는 그 현미 속에 있는 고섬유질이 그 농약 성분들을 더 딱 끌고서 대변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뭘로 먹자? 곡식으로 먹는데 통곡류로 먹자. 그래서 착 보면은 곡식 중에 뭔가 하나 맨날 쌀만 내놓지 말고, 때로는 밀도 나오고, 때로는 뭐 율무도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쌀로 나가자 그러면 맨날 밥으로만 나올 게 아니고 떡국으로 내놓을까? 떡으로 내놓을까?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밀로 가자 그러면 칼국수로 갈지, 통밀빵으로 갈지, 쿠키로 갈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변화를 주면서 내놓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이 중요합니다. 저장 에너지예요. 그리고 호르몬이나 이 세포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무엇으로 먹어주면 제일 좋을까요? 자꾸 고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심장병, 뭐 뇌졸중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지만, 견과류 속에 있는 지방은 먹으면 먹을수록 피가 더 묽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은 견과류를 통해서 먹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서 채식주의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강의는 잘 들어서 얼마나 또 한국 사람들이 화끈합니까? 듣자마자 그날 냉장고 청소 다 합니다. 고기 싹 버려. 고기 안 먹는 것만 신경을 썼지 이걸 식물성 지방으로 먹는 데까지는 신경을 안 썼어요. 한국 사람들 채식주의자가 거의 대부분, 제가 연세대학에서 박사 논문할 때 이걸 조사를 했는데 견과류 먹는 채식주의자가 많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견과류를 얼마나 안 먹는 민족인 줄 아십니까? 1년에 대보름날 딱 한 번 먹는 민족이에요, 견과류는. 근데 이 영양이 얼마나 결핍됐는지 1년에 딱 한 번 대보름날 견과류 한 번 먹었더니 부스럼이 없어졌대. 예? 한국에 제가 이렇게 출장 나갈 때마다 그래도 괜찮은 식당으로들 인도를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식당을 가도 95% 식당은 다른 건 다 나오는데 견과류가 안 나옵니다. 한국 가보세요. 견과류가 안 나와. 비쌉니다. 비싸지만 또 안 먹어버려 돼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먹어버려 돼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밥 먹을 때마다 손바닥까지 달 정도로 한 주먹은 너무 많고, 손가락으로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한 주먹,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견과류를 먹어줘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종류도 말고 그냥 한두 종류씩 돌아가면서 매번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방질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방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시간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좋고 필요한 지방, 오메가3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메가3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생선. 그래서 생선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극물,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독극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독극물은 축적성과 확대성이 있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 생선은 괜찮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 호수나 바닷물은 오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 뭐 눈으로 봐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실험을 했어요. 저쪽 캘리포니아 네파 조금 위에 클리어 레이크, 이름을 들어보니까 좀 깨끗한 레이크인 것 같죠? 절대 지저분한 호수 아닙니다. 괜찮은 호수예요. 그 물을 딱 떠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DDT라고 하는 농약이 0.02 ppm 정도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물 1억 방울 중에 2방울 DDT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축적성입니다. 이 오염된 물 속에서 플랑크톤이 물을 빨아먹으면서 살아요. 물을 1억 방울 먹으면 DDT는 몇 방울 먹을까요? 2방울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독극물은 유기체 속에 들어가면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먹었더니 축적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랑크톤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DDT가 물보다도 더 많이 모여있어 5ppm으로 축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DDT가 한 10일 동안 모아놓은 것을 피레민을 한 입에 꿀꺽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꿀꺽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먹이사슬 하나 넘어가면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성. 그래서 40 내지 300ppm이 발견이 되고, 이 피레미를 큰 물고기가 또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이 생선들은 최고 2500ppm까지 DDT가 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에 봄이 되면은 저 들녘으로 나가서 밥해 먹던 철렵하던 기억들 아시죠? 네. 요즘에 그때는 이 들에 가서 밥을 해 먹을 때 밥 짓는 물은 무슨 물로 했어요? 옆에 흘러가는 개울물로 했죠. 요즘에도 그 개울물로 밥해 먹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있을까요? 현미경까지 필요 없어. 딱 보니까 벌써 색깔이 틀려. 그래서 다 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철렵 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더럽다고 밥 짓는 물은 안 해 먹어요. 그런데 밥 짓는 동안에 그날 그 개울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은 먹어요, 안 먹어요? 세상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독극물보다도 그 속에서 그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물고기 속에는 독극물이 오염된 물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서 해야지. 차라리 매운탕은 먹지 말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 물로 밥을 해 먹어야지. 왜 거꾸로 하느냐 이거예요. 100만 배나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염된 물 속에 살충제가 들어있고 염소와 탄화수소가 들어있고 수은, 다이옥신, 이런 무서운 발암물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오염된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USA 투데이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보니까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수훈을 1리터당 5마이크로그램까지는 허용하자. 하나도 안 먹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겠죠. 5마이크로그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최고 2 내지 90마이크로그램까지 수은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하면 허용치보다도 최고 18배나 더 많이 수은이 축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은 많이 축적돼 있으면 어떨까? 수은 중독 현상은 머리털이 다 빠지기도 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두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FDA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참치 통조림은 dangerous, 위험하다.
여러분, 참치통조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2개 먹더라고, 보통 감질 난다고. 근데 한 자리가 아니고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2개 이상 먹으면 위험할 정도로 수은이나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산부나 앞으로 아이를 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60g 이상의 생선을 먹지 말아라. 수은이 신경계통 이 속에서 태아가 형성될 때 얘가 문제가 생겨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360g이면 그냥 밥 먹을 때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밥상에 올라와서는 안 될 식품 중에 하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선을 먹을 때 핑계가 뭔가 하면은, 그래도 그 머리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일본 사람들은 다 속은 겁니다. 오메가3가 생선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암을 가지고 이 오메가3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들을 다 찾아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논문은 오메가3가 많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어떤 논문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게 도대체 왔다 갔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13년 7월달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최종적인 답을 내려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딱 피 뽑아서 오메가3가 높으냐 낮으냐, 근데 막 뒤죽박죽 결론이 달라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오메가3 혈중 오메가3 수치를 뽑아서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오메가3를 무엇을 먹어서 높였는지를 FFQ 설문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래서 나는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물성 오메가3다 라고 이름을 줬고, 저는 생선 입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마씨하고 치아씨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식물성 오메가3 수치가 높아졌다. 이걸 2개로 구분해서 딱 결과를 살펴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생선을 즐겨 먹고 이 동물성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악성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확률이 71%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플렉시드 같은 식물성 아니면 또 치아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은 사람들, 한국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들깨, 치아씨, 이 아마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메가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도 혈중 오메가3가 높은데, 이렇게 혈중 오메가3가 식물성으로 높아진 사람은 전립선 암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치료를 해준다라고까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오메가3 지방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를 구별해서 생선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는데, 들깨나 아마씨 속에 있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보다도 44배가 오메가3가 더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처럼 생선 안 먹어도 돼요. 한국의 전체 들깨 시장에서 80%를 공급하는 회장님이 저희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여러 번 왔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들깨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3나라에서만 난대요. 다른 데서는 안 난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좀 싸게 만들려고 미얀마에 가서 씨앗을 뿌렸더니 쭉정이만 잡힌대. 쭉정이. 그래서 들깨는 이건 제가 볼 때 세계적인 식품입니다. 솔직히 오메가3가 아마씨하고 들깨하고 치아씨하고 거의 비슷한데, 치아씨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좋다니까 먹지 맛은 무슨 맛이 있어요? 아무 맛도 없지 않으면 씹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다 타서 올챙이 알인지 뭔지 그냥 삼키는 것이, 이게 먹는 것도 찝찝하고 뭐 무슨 맛이 있어요? 아마씨도 맛이 있습니까? 좋다니까 먹지 뭐 맛이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들깨는 맛이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네? 아마씨는 시아나 배당체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 한 끼 한 수저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들깨는 혹시 실수로 2수저 먹어도 누가 안 잡으랍니다.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깨를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생선 자꾸 오메가3 얘기하면서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들깨 먹고 아마씨 먹고 그리고 이 식물성 견과류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이 지방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여기 이 환경부와 대한민국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9년 9월 27일자에 아까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뭐 한국 사람 좀 다를까 해서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이 수온의 정상 기준을 5.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도 더 넘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은 26.2%가 넘친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수은 중독증 환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는데 여기 유승도 환경역학과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국민 혈액의 수은 농도가 높은 것은 수산물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선과 함께 이 수은이 너무 많이 중독이 돼 있어요. 물고기 먹이 사슬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수록 수은 함량이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씩 높아진다. 이 수은이 이렇게 정상보다 높으면 중추신경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 자꾸 균형 감각이 망가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두통이 밀려올 수도 있고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수은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딱 끊고 들깨를 먹으면 돼요. 아주 좋은 지방이 견과류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4번째, 이제 미네랄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적지만 정말 촉매 역할을 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모든 구성물의 핵심 축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미네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해초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에 해초류 종류 중에 하나 있나를 보면 돼.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네랄이 왜 해초류 속에 많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철분은 썩어도 철분이죠. 불에 태워도 철분이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미네랄은 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 이 땅 속에 있겠죠. 그 흙을 딱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식물 속으로 철분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그 식물 속에 있는 철분은 토끼가 딱 먹었다. 동물 속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 동물을 이제 수명이 돼서 죽었다. 흙 속에 또 썩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어. 근데 비 오는 날 이게 또 싹 내려가더니 흘러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미네랄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거 할 것 없이 저쪽 뉴욕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만 퍼 마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미네랄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로 나누어집니다.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못을 갉아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무기미네랄이고, 무기미네랄은 사람은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철분을 땅에다 딱 파묻어가지고 이게 녹슬어서 막 분해가 된 다음에 대추나무가 빨아먹고, 그러면 이 철분이 대추 열매 속에 들어갈 것이고, 식물은 무기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흡수한 유기미네랄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세포도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철분은 무기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유기미네랄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그 바닷물을 빨아 먹으면서 이게 다시마가 자꾸 크는 거예요. 미역이 자꾸 커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풍부한 유기미네랄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해초류. 그래서 해초류를 우리가 이제 먹어주면은 미네랄은 뭐 조금도 결핍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맨날 김만 먹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초류 그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아니 생선은 바닷물이 오염돼서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다시마는 자꾸 찾아 먹으라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 다시마를 지금 이 시대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응? 요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염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는 축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먹으면 싸요. 오염된 물에서 자라고 있는 다시마도 축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돼. 옛날 다시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물고기는 확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큰 다시마가 작은 다시마 잡아먹었다고 하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마는 확대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생선은 섬유질이 없어요. 그냥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배출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미역 다시마는 섬유질이 있어서 다 얘가 끌고서 그냥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옛날보단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미네랄은 해초류를 통해서 먹어주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비타민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비타민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예, 각종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을 어떤 것으로 먹어야 될까? 자꾸 알약으로 된 걸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더 빨리 죽습니다. 이거 먹는 사람들. 이건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오는 사람한테는 특강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최근의 연구 결과와 함께 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11시부터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세미나 다녀봐도 질병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안 돼요. 저는 책을 보고 배운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고 말기 암 환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낫는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3단계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백투에덴에서 정말 다른 곳에서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기적처럼 치료됐다라고 얘기할 때 요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마지막 11시부터 강의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합성 비타민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양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어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양학과에서 배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0.1초 만에 모든 비타민, 모든 미네랄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식단을 짜는 법을 좀 마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이건 양방으로 얘기하면 어려워. 아무리 연구해도 어려워. 이름 암기하기도 어렵고, 갖춰 먹다 보면 지쳐서 그냥 아무거나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방은 요런 걸 보따리를 참 잘 싸줍니다. 제가 미국의 제일 큰 한의과 대학에서 한방 식이요법학도 가리키고 양방 영양학도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하얀 백인 학생한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씩씩거리면서 생강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온도계를 하나 가지고 왔어. 이게 왜 따뜻하냐,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그 온도가 아니고 냉장고에서 나온 생강이든지 가마솥에서 나온 생강이든지 먹었더니 이 몸에서 열이 나느냐 차가워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방을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한의사입니다. 반전은 양 뭐 다 알아. 근데 안 돼, 백인들은. 그래서 이 한방을 가리키면서 할 수 없이 양방으로 증명을 해줄 식으로 가르쳤더니 아주 명강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졸업하고 오픈한 한의사들까지 와서 도강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 한방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한방에서는 녹색 색깔을 가진 식품은 먹으면 간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가 없어, 한방은? 그렇다 치면 그냥 이해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한방 맞아.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걸 죽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양방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했는데, 녹색 식품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엽록소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엽록소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엽록소는 이 뿌리에서 빨아 올린 더러운 H2O 물, 잎사귀에서 빨아들인 더러운 독가스 CO2 이산화탄소, 이것을 엽록소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합성을 하는데, 이야, 그 속에서 그 기가 막힌 탄수화물을 합성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푸른색을 먹었다는 얘기는 엽록소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딱 들어와서 오장육부 중에서 자기가 어디다 둥지를 틀고 살면 좋을까? 여기 이사 오면 아무데나 교회 갑니까? 투어를 해야지. 갔더니 쳐다도 안 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야, 피아노는 막 기가 막힌 게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없네.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다다녀보고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자기 필요한 데를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엽록소가 딱 오장육부 투어를 했더니 다른 데서 쳐다도 안 보는데 간을 딱 찾아가니까, 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독소 해독하는 거 아닙니까? 분해하고 또 영양소 합성해주는 장기 아니겠어요? 야, 너 나랑 같은 과인데, 내가 나이 먹으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요게 잘 안 돼. 너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당연히 녹색은 간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녹즙을 너무 무리하게 짜먹으면 안 되지만, 자꾸 양방의사들은 녹즙은 독즙이고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 마시면 큰일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즙은 농축액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근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걸 녹즙을 내서 먹으면 농축액이라
그것도 일종의 독소가 돼가지고 간에 무리가 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너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농축액이란 개념도 몰라요. 녹즙은 당근에서 섬유질만 빼고 나머지 당근 물입니다. 농축액이 되려면 그걸 끓여야 돼. 10분의 1로 끓이면 농축액이고, 그걸 한 잔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는 거 맞을 수 있어요. 당근 두세 개면 한 잔이 나오는데, 여러분 당근 두세 개 먹어서 간이 그냥 망가질 정도로 독소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냥 섬유질 빼고 나머지 당근 물 마시는 거예요. 수십 잔씩 마시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백투에덴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합니다. 깨끗해야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마셔요. 그거 마셔가지고 무슨 간이 망가지겠습니까? 이 녹색 식품의 녹즙은 간을 기가 막히게 재생을 시켜줍니다. 간경화증 환자가 놀랍게 회복이 돼요. 간이 한번 자갈처럼 굳어지면은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의학 교과서를 봐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력이 있어서 나와요. 손톱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재생력이 있어서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목은 재생력이 없으니까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안 나와. 이건 재생력이 없어요. 그런데 간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도 10%만 갖다 놓으면 100% 다 자라요. 금방 자라. 환경과 여건만 맞춰지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만 먹은 거야. 술 먹었지, 뭐 먹었지, 뭐 먹었지, 뭐. 그런데 백투에덴을 하면서 간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주면은 얼마든지 재생이 됩니다. 저는 봤어. 이론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복수, 차고, 누런, 황달까지 온 말기 간경화증 환자들이 깨끗이 나서서 어떤 사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까지 생기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녹색 식품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항산화제의 작동을 통해서 간이 놀랍게 힘을 얻고 간이 보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한방에서는 적색 식품을 먹으면 심장이 강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빨간색 식품 속에는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는 리코펜,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비타민은 열에 약합니다. 열이 올라가면 다 죽어.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만큼은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열이 높아지면 막 더 힘이 나. 막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여튼 열을 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라이코펜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오장육부 투어를 했더니 심장이라고 하는 데를 다른 비타민은 들어가니까 그냥 다 죽어버려. 근데 라이코펜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열이 많아요? 한방에서는 불화자를 씁니다. 심장을 계속 움직이는데 뭐 마찰열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용광로에 들어갔더니 자기는 너무 좋아. 그냥 막 활력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 어디에 당연히 가서 집을 짓겠어요? 심장에 집을 짓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노란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위장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노란색일까? 노란색 식품 속에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캐로틴이 노란색을 띄어요. 그런데 양방적으로 연구한 결과로는 베타캐로틴은 점막세포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점막세포를 보호해주고 점막세포가 재생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점막세포 중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점막세포는 위장점막세포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먹는 것마다 이 주인 양반이 잘 골라서 파수꾼 여기다 딱 세워놓고 잘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면 다 먹어. 뜨거운 것도 먹지, 매운 것도 먹지.
그럴 때마다 위장 점막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베타캐로틴은 쫙 투어를 해봤더니 계속 점막세포 죽으니까 너 여기 좀 막아주는 힘이 있지 않느냐, 위장에 와서 좀 도와줘라. 위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또 한방에서는 하얀색 식품은 폐를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얀색 식품은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자, 똑같은 빨주노초 파란모 가시광선이 날라오는데 100% 흡수하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100% 7가지 색을 100% 흡수하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 검정색은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100% 반사하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색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식품 속에 있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가 들어오면은 쭉 한 바퀴 투어를 해보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좀 사기, 나쁜 기운이 제일 먼저 코로 들어와서 어디 장기부터 들어갑니까? 폐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이 폐로 딱 들어올 때는 어떤 전법으로 물리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쪽 발은 대문 안에 들어왔고 한쪽 발은 대문 밖에 있어. 요 단계에서 강도를 만났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안방까지 초청하고 거기서 잡아버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밀어내는 게 제일 완벽하지 않습니까? 폐는 제일 밖에 있는 장기입니다. 사기가 들어왔을 때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녹이거나 뭐 포승줄로 묶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밀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밀어내지느냐? 감기 걸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는데 잘하면 그냥 나가기도 하고, 내가 좀 약하면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얀색 식품이 들어오니까 이 폐가, 야, 내가 옛날에는 감기가 들어와도 그냥 밀어붙여서 끝났는데 요즘은 들어오면 둥지를 튼다. 너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 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하얀색 식품은 폐를 강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한국에서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예요? 용각산. 여기 가래가 걸어가면서 기침이 나오고 이럴 때 그거 먹으면 그냥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용각산의 주 재료가 하얀색 식품 도라지입니다. 길경이에요.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채 대추하고 넣어서 푹 삶아 먹으면 허스키 목소리가 맑아집니다. 여기를 보호해줘요. 또 한기가 들어오면서 기침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때 하얀색 배에다가 꿀을 넣고 푹 삶아서 마시면은 기침이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식품은 어디를 보호해준다? 폐를 보호해준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식품은 신장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검정색 검붉은 자주색 속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 검정색은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은 쓰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아직 쓸모 있는 것은 쓰레기 재처리장에 가서 다 흡수한 다음에 나머지 쓰레기만 버리듯이 신장은 쓰레기 재처리장이에요. 단백질도 다 흡수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칼슘도 다 흡수합니다. 그런데 얘가 나이 먹으면서 나빠지면은 흡수력이 약해져서 소변으로 혈뇨, 단백뇨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검정색 식품이 찾아오면은, 야, 너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 신장 좀 도와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신장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검정색 깨, 검정색 콩을 먹으면
진짜 흰 머리가 검정 머리로 바뀝니까? 진짜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은 검정색 콩을 먹으면 그 검정색 콩 물이 머리카락으로 들어가서 검어지나? 한의학을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해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검정색은 이런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색이고, 신장은 원기가 사는 장기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신장 함부로 두 개라고 하나 떼어내면 안 됩니다. 양방에서는 자꾸 두 개니까 하나 떼어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이식수술 하는데 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알면서도 떼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모르고 떼어주는 사람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거 하나 딱 떼어주면은요 원기가 금방 빠져버려요. 여러 사람 봤습니다. 계속 허우대는 멀쩡한데 누워있어. 신경질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건 원기가 사는 집이에요. 원기가 빠지기 때문에 머리가 흰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검정색 식품을 먹으면 원기가 강해지고 신장이 강해지고 원기가 강해지면서 젊어지니까 이게 검정머리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단을 짜게 될 때에 어떻게 짜느냐? 5대 영양소가 언제나 들어가야 되니까 탄수화물은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나 보면 돼요. 곡식 중에 하나 있나 보자. 단백질도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나 봐야 돼요. 콩 종류 중에 하나 있나 보자. 지방도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나 봐요. 견과류 중에 하나 있나 보자. 그 다음 비타민도 있어야 되니까 뭐가? 과일, 채소 있고, 미네랄은 뭐예요? 해초류. 여기까지 한번 싹 한눈에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보느냐? 비타민, 미네랄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오장육부가 골고루 좋아지기 위해서는 5가지 색깔을 맞춰주면 된다. 이 5가지 식품을 갖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오색 컬러풀하게만 모든 반찬, 이제 밥상 위에 있는 걸 통틀어서 맞춰주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 밥상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한 끼에 이렇게 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치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이렇게만 맞춰주면 한국 갈 때 부부가 꼭 같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바쁘면 남편 먼저 가고 부인은 그 다음 타고 가면 다 만나잖아요. 이 안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어. 5대 영양소가 한 끼에 다 맞추면 만점이고, 그게 정 어려우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통틀어서라도 이 5가지와 5가지 색깔을 맞추면 완벽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또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만 됩니다. 매 끼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듯이, 탄수화물은 뭘 먹어야 된다? 속에 달콤한 것만 먹지 말고 거칠거칠해도 통째로 먹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복음만 먹지 말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거칠거칠하다 할지라도 계명과 율법까지 통째로 다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통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지방질도 언제나 먹어야 되는데, 지방질은 좀 저장 에너지 아닙니까? 그날 먹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은혜의 시간 동안에 정말 좋은 말씀들을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이 저장된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3번째, 단백질도 먹어줘야 돼. 뼈대가 제대로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뼈대가 좋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교리 말씀도 먹어야만 됩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허우적거려요. 정말 신앙이 뭔지 딱 교리와 뼈대가 튼튼한 사람들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미네랄. 정말 이 양은 적지만 그 작은 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면서 막 활력을 넘치게 해주는 것처럼,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딱 하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활성시킬 수 있는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고, 마지막 비타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타민은 A에서 B로 바뀌어지는 모든 현상 이면에는 비타민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50년 믿어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말씀도 종합적으로 영적인 5대 영양소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성품이 점점점 더 알알이 익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풍성하게 익은 이 성품의 열매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맞이하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균형진 말씀을 먹으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한 끼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 균형지게 짝을 맞춰 먹게 해주시고, 아무리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피곤을 느끼지 않고 활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